화려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쏟아지는 호텔 연회장은 상류층의 허영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재계 인사들의 낮은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과 뒤섞여 공간을 채웠다. 오늘 밤의 주인공 아름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인 이서아는 그 모든 소음의 중심에서 완벽한 인형처럼 앉아 있었다. 순백의 드레스는 그녀의 가녀린 어깨선을 드러냈고 길게 늘어뜨린 검은 머리카락은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만이 걸려 있었지만 깊고 검은 눈동자는 그 어디에도 초점을 맞추지 않은 채 텅 비어 있었다. 지난 6년간 세상은 그녀를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6년 전 빗길 위에서 일어난 끔찍한 교통사고는 그녀에게서 부모님과 함께 세상의 모든 소리를 앗아갔다고 알려졌다. 그 이후로 이서아는 침묵의 세계에 갇힌 비운의 상속녀 보호가 필요한 아름다운 유리 인형으로 불렸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 유리 인형의 역할에 충실하며 자신의 약혼 파티에 앉아 있었다. 상대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대성그룹의 후계자 강태민이었다. 그는 훤칠한 키와 조각 같은 외모로 서아의 옆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태민 씨 정말 그림 같은 커플이네요. 아름그룹과 대성그룹의 결합이라니 대한민국 경제계가 들썩일만 합니다. 한 중년의 기업 총수가 기름진 목소리로 아첨을 늘어놓았다. 강태민은 서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능숙하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서아 씨가 워낙 아름다워야죠. 제가 잘 보필해야죠. 여러모로. 그의 말은 다정했지만 서아의 허리를 감은 손의 힘은 소유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서아는 그저 인형처럼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들을 수 없다고 모두가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아는 듣고 있었다. 모든 것을. 6년 전 사고는 그녀의 청력을 앗아가지 않았다. 대신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는 눈을 뜨게 했다. 사람들의 입모양 미세한 표정 변화 눈빛의 떨림을 통해 그들의 속마음을 읽는 법을 터득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위선으로 가득한 연회장에서 그녀의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강태민의 어머니이자 대성그룹의 안주인인 박 여사가 우아한 걸음으로 다가와 서아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입에서는 꿀처럼 달콤한 말이 흘러나왔다. 아가 피곤하지는 않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이 어미한테 말하렴.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서 다른 귀부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녀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다. 쯧쯧 얼굴만 반반하지 속은 텅 빈 깡통이야. 저런 애를 며느리로 들여야 한다니. 그래도 어쩌겠어. 아름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면 저 애가 꼭 필요한 걸. 결혼만 하면 아름그룹 이사회는 전부 우리 사람으로 채울 수 있으니 그때까지만 참는 거지. 그 말을 듣는 귀부인들이 동조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며 서아를 향해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 서아는 여전히 잔잔한 호수 같은 표정을 유지했지만 드레스 자락을 쥔 손톱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순간 연회장 구석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한결같은 시선을 느꼈다. 아름그룹의 전략기획실장 윤지석이었다. 그는 아버지께서 살아생전 가장 신임했던 인재였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묵묵히 회사를 지켜온 사람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아첨하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언제나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 그리고 무언가를 의심하는 듯한 날카로움이 공존했다. 서아는 그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윤지석 역시 가볍게 목례를 했지만 그의 미간에 잡힌 주름은 좀처럼 펴질 줄을 몰랐다. 그는 이 정략 결혼을 처음부터 반대했다. 강태민은 잠시 자리를 비운다며 서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다. 서아는 홀로 남아 샴페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동안 그녀는 6년간 이어온 자신의 연극을 되돌아보았다. 처음에는 복수심 때문이었다.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거라는 직감, 그리고 그 배우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가장 무해하고 하찮은 존재로 위장해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었다. 귀머거리 상속녀라는 역할은 완벽한 방패막이 되어주었다. 아무도 그녀를 경계하지 않았다. 회의실에서도 사적인 대화에서도 그들은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모든 비밀을 서슴없이 떠벌렸다. 서아는 그들의 대화를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추며 진실에 다가갔다. 그리고 그 퍼즐의 중심에는 언제나 대성그룹과 강태민이 있었다. 그들은 아름그룹의 기술력과 자산을 호시탐탐 노렸고 부모님의 사고 이후 혼란을 틈타 교묘하게 접근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이라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오늘 이 약혼식은 그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축제나 다름없었다. 서아의 시선이 다시 연회장 반대편으로 향했다. 강태민이 복도 쪽으로 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시작했다. 서아는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웨이터에게 잠시 쉬고 싶다는 손짓을 보낸 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화려한 연회장을 벗어나자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서아는 거대한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복도 끝 테라스에서 통화하는 강태민의 뒷모습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 이서아 그 계집애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고개나 끄덕이는 인형일 뿐이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부드러운 연기와는 달리 차갑고 오만했다. 서아는 숨을 죽였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가 무언가 묻는 듯했다. 강태민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늙은이들처럼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6년 전 그 빗길에서처럼 말이야. 트럭기사 입단속은 확실히 한 거 맞아.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어차피 약혼식도 끝났고 결혼만 하면 모든 게 우리 손에 들어오는데 왜 자꾸 불안하게 굴어. 순간 서아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6년 전 그 빗길, 트럭기사, 머릿속에서 희미했던 의심의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부모님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 그리고 그 범인은 바로 자신의 약혼자,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원수의 아들이었다. 차가운 분노가 피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지난 6년간 눌러왔던 슬픔과 고통, 복수심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그녀를 집어삼킬 듯했다. 하지만 서아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더욱 차갑게, 더욱 이성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조용히 기둥 뒤에서 물러나 연회장으로 돌아왔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원래의 자리에 앉아 텅 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지옥의 불길보다 더 뜨거운 증오와 얼음보다 더 차가운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강태민이 흡족한 표정으로 돌아와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는 서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무슨 생각해? 자기 표정이 안 좋네. 서아는 그의 얼굴을 천천히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입모양을 읽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진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 연극은 끝났다.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사회자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두 사람의 약혼을 축복하는 마지막 절차를 알렸다. 벨벳 쿠션 위에 놓인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조명 아래서 영롱한 빛을 뿜어냈다. 강태민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함께 반지를 집어들었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와 하객들 앞에서 서아를 향해 몸을 돌리며 미리 준비해둔 사랑의 서약을 읊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그가 내뱉는 모든 단어는 진실한 사랑의 고백처럼 들렸다. 나의 사랑하는 서아 씨, 당신의 침묵의 세상에 내가 유일한 소리가 되어주겠습니다. 당신의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며 평생 당신을 지키는 굳건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이 반지를 당신에 대한 나의 영원한 사랑과 헌신의 맹세로 받아주십시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강태민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아의 왼손을 잡으려 했다. 이제 이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우기만 하면 아름그룹은 서서히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될 터였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서아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녀는 굳게 다문 입술로 정면을 응시할 뿐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강태민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사회자는 당황하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애썼다. 신부님께서 너무 감격하신 모양입니다. 잠시 마음을 추스를 시간을 드리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박수 소리에 묻힐 만큼 작은 목소리로 짜증을 억누르며 속삭였다. 뭐 하는 거야? 장난치지 말고 어서 손 내밀어. 모두가 보고 있잖아. 그는 그녀가 듣지 못한다고 확신하며 본심을 드러냈다. 그 순간이었다.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서늘한 빛이 감돌았다. 그리고는 그를 지나쳐 하객들과 수많은 언론사의 카메라를 향해 시선을 옮겼다. 그녀는 사회자 테이블에 놓여있던 마이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연회장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6년간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그녀의 입술을 주목했다. 과연 그녀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혹은 어떤 소리를 낼 수 있기나 한 것인가? 그리고 마침내 맑고 차가운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마치 얼음 조각이 부서지는 듯한 그러나 놀랍도록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였다. 이 약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파급력은 연회장에 핵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았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 듣지 못하는 인형 같았던 여자가 말을 했다. 그것도 약혼을 파기하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강태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의 부모인 강 회장과 박 여사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서아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는 강태민을 똑바로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제 부모님을 죽인 원수의 아들과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두 번째 폭탄이 터졌다. 부모님을 죽인 원수. 그 끔찍한 단어에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고 하객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술렁였다. 강태민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무슨 헛소리야. 이서아, 너 미쳤어.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서아는 그의 발악을 비웃음으로 받아쳤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마이크에 가까이 댔다. 조금 전 강태민이 테라스에서 통화하던 내용이 연회장의 최고급 스피커를 통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6년 전 그 빗길에서처럼 말이야. 트럭 기사 입단속은 확실히 한 거 맞아.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강태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사색이 되어 서아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상황을 파악한 윤지석과 보안 요원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서아는 마지막으로 강태민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그 시선에는 경멸과 증오 그리고 지난 6년간의 고통이 모두 담겨 있었다. 강태민 씨, 당신의 역겹고 추악한 연극은 이제 끝났습니다. 아름그룹을 삼키기 위해 제게 접근하고 제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겁니다. 그녀는 말을 마친 뒤 마이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공간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상을 내려왔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사람들의 비명, 강태민의 고함 소리를 뒤로 한 채 그녀가 혼란의 중심을 뚫고 나아갈 때 윤지석이 어느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를 보호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앞길을 터주며 외부의 모든 충격으로부터 그녀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 주었다. 서아는 그제야 굳게 참고 있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복수의 서막은 올랐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길고 처절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연회장을 빠져나온 서아의 등 뒤로 강태민과 대성그룹의 화려했던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약혼식장을 뒤집어 놓은 폭풍의 핵이 서아는 한남동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곳은 부모님의 온기가 사라진 후 지난 6년간 그녀에게 차가운 안식처이자 외로운 감옥이었다. 저택의 철문이 닫히자마자 바깥 세상의 광적인 소음이 차단되었다. 수십 대의 취재 차량이 뿜어내는 플래시 세례와 기자들의 아우성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서하는 거실의 소파에 지친 몸을 기댔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후회는 없었다. 오직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전쟁에 대한 냉정한 각오만이 온몸을 감돌았다. 집안의 고용인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져 그녀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6년간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내던 아가씨가 갑자기 말을 하고 대한민국을 뒤흔들 스캔들을 터뜨렸으니 그럴 만도 했다. 서아는 그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한 채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쉴 새 없이 시뮬레이션 되고 있었다. 강태민과 대성그룹은 결코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언론을 이용한 이미지 훼손 이사회를 통한 경영권 압박, 심지어는 물리적인 위협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녀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 분명했다. 그때 저택의 현관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집사가 곤란한 표정으로 서아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가씨, 아름그룹의 윤지석 실장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정문 앞이 기자들로 아수라장이라 후문을 통해 들어오셨습니다. 서아는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다. 윤지석, 그는 올 것이라 예상했던, 어쩌면 이 폭풍 속에서 유일하게 기다렸던 사람이었다. 들여보내세요. 그녀의 짧은 허락에 집사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잠시 후 단정한 슈트 차림에 윤지석이 거실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호기심 대신 깊은 우려와 안도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어떻게 된 일이냐거나
정말 말을 할 수 있었냐고 묻지 않았다. 그는 서아의 앞에 조용히 다가와 섰다. 그리고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첫마디를 건넸다. 괜찮으십니까, 아가씨? 그 한마디에 지난 6년간 강철처럼 단단하게 버텨왔던 서아의 마음속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듯했다. 모두가 그녀의 재산과 상태에만 관심을 가질 때 그는 오롯이 그녀의 안위를 물어왔다. 서아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아니, 이제야 비로소 괜찮아질 것 같아요. 윤지석은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며 서아의 얼굴을 살폈다. 예전의 공허하고 슬픔에 잠긴 표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강한 의지와 냉철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 질문은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었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고 그녀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서아는 오랫동안 혼자 짊어져 왔던 비밀의 무게를 나눌 사람이 드디어 생겼다는 사실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였다. 실장님께는 모든 걸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서아는 천천히 지난 6년간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고 직후 의식을 찾았을 때부터 모든 것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 하지만 병실 밖에서 수군거리는 친척들의 탐욕과 사고 소식을 듣고도 아름그룹의 주가부터 걱정하던 비서실의 대화를 들으며 침묵을 결심했다는 것. 듣지 못하는 척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고 부모님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칠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는 고백이 이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6년의 세월 동안 겪었을 외로움과 고통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윤지석은 단 한 번도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묵묵히 들었다. 그의 표정은 점차 굳어갔고 특히 강태민과 대성그룹의 계획을 알게 된 대목에서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서아의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윤지석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역시 제 짐작이 틀리지 않았군요. 그의 말에 서아가 고개를 들었다. 저 역시 회장님 부부의 사고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는 너무 서둘러 종결되었고 사고를 낸 트럭 기사의 행방도 묘연했습니다. 그 후 대성그룹이 너무나 시기적절하게 협력 제안을 해왔을 때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의 책장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왔다. 이것은 제가 지난 몇 년간 개인적으로 수집한 자료들입니다. 대성그룹이 회장님 사고 전후로 벌인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그들이 로비를 통해 얻어낸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 프로젝트들, 그리고 사라진 트럭 기사의 신상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류철 안에는 대성그룹의 비리를 입증할 만한 자료들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서아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그녀가 혼자서 고독한 싸움을 벌이는 동안 윤지석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같은 적을 향해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하나의 목표 아래 절대적인 신뢰로 묶인 강력한 동맹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서아는 윤지석이 내민 서류철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향한 지도이자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희망이었다. 고마워요, 실장님. 혼자였다면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났다. 윤지석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회장님께서 제게 남기신 마지막 부탁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가씨를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그 약속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선 대성그룹이 언론을 통해 퍼뜨릴 악의적인 소문과 흑색 선전에 대응할 전략을 짜야 했다. 다음으로는 이사회를 안정시키고 아버지에게 충성했던 임원들을 규합하여 경영권을 굳건히 지켜야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윤지석이 찾아낸 자료와 서아가 들었던 녹취를 바탕으로 6년 전 사고에 대한 재수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고 강태민 부자에게 법의 심판을 내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바깥의 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었지만 저택 안에서는 고요하지만 강력한 반격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서아의 폭탄 선언이 있은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신문 일면과 온라인 뉴스 포털의 메인 화면은 전날 밤의 약혼식 파티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아름그룹 상속녀 6년 만에 침묵 깨고 파혼선언 대성그룹 후계자 살인자 아들로 지목되다.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대중의 호기심을 무섭게 자극했다. 하지만 여론의 방향은 서아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대성그룹의 막강한 언론 권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오후가 되자 초기 보도와는 전혀 다른 톤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충격 이서아 6년 전 사고 후 심각한 정신적 외상 시달려 측근 증언 그녀는 망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다. 대성그룹의 홍보팀은 서아를 비운의 상속녀에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복수 망상 환자로 둔갑시켰다. 출처가 불분명한 의료 기록이 유출되었고 익명의 아름그룹 관계자를 인용한 인터뷰들이 그녀의 주장을 신빙성 없는 망상으로 몰아갔다. 세상은 진실보다 더 극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에 열광했다. 강태민은 언론 앞에 서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비련의 주인공을 연기했다. 저는 서아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아픔까지도 모두 감싸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런 끔찍한 망상에 사로잡혀 저와 제 아버지를 모함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의 호소력 짙은 연기에 동정 여론이 들끓었고 서아는 순식간에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배은망덕한 여자로 전락했다. 거대한 파도가 되어 덮쳐오는 비난 속에서 서아는 저택의 서재에 앉아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진실을 덮기 위해 진흙탕을 만들고 있습니다. 윤지석이 막 인쇄된 신문 기사들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목소리는 침착했다. 서아는 기사 제목들을 훑어본 뒤 쓴웃음을 지었다. 진흙탕이라. 오히려 잘 됐어요. 진흙이 많을수록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 명분이 생기니까요.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적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그녀의 투지는 더욱 불타올랐다. 하지만 대성그룹의 공격은 언론 플레이에서 그치지 않았다. 더 교활하고 치명적인 공격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민의 아버지 강 회장은 직접 아름그룹의 주요 주주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는 오랜 세월 재계에서 쌓아온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총동원했다. 어떤 주주에게는 달콤한 이익을 약속했고 어떤 주주에게는 그들의 약점을 들춰내며 은밀하게 협박했다. 그의 논리는 간단하고 명료했다. 정신 나간 여자에게 회사를 맡길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봐 김이사, 자네 아들 사업 우리 대성건설이 이번에 밀어주는 신도시 프로젝트에 끼워줄 수 있는데 말이야. 그러려면
이서아 그 애부터 정리해야 하지 않겠나. 박 사장 몇 년 전에 세무조사 무마해 준 거 있진 않았겠지. 이번에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게.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경영 정상화를 해야겠어. 강 회장의 전화는 거미줄처럼 아름그룹의 내부를 올가매기 시작했다. 아버지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이들조차 대성그룹의 회유와 압박 앞에 하나둘씩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서아와 윤지석은 6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파헤치는 데 집중했다. 그들은 윤지석의 인맥을 통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에 자료 열람을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관련 서류들이 보관 연한 만료와 전산화 과정에서의 오류를 핑계로 대부분 유실되었다는 것이었다. 가까스로 찾아낸 몇 장의 보고서는 중요한 부분들이 까맣게 칠해져 있거나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게 조작된 흔적이 역력했다. 사건의 핵심 증거였을 블랙박스 영상은 화질 불량으로 판독 불가라는 석연찮은 이유로 폐기된 상태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운 겁니다. 윤지석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형사는 몇 달 뒤 한직으로 좌천됐다가 지금은 연락조차 닿지 않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 있습니다. 서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강 회장의 권력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 곳까지 뻗어 있는지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법과 정의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전공법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싸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 같았다. 마지막 희망은 윤지석이 찾아냈던 사고 트럭 기사 김철웅이라는 남자였다. 그의 마지막 주소지는 강원도의 한적한 산골 마을이었다. 서아와 윤지석은 다음 날 바로 그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굳게 잠긴 채 폐가처럼 변해버린 낡은 집뿐이었다. 이웃 주민에게 물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다. 아, 그 김씨 말인가 몇 년 전에 갑자기 빚더미에 앉았다며 야반도주했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 모든 흔적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마치 김철웅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든 단서가 끊기고 사방이 막힌 듯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때 서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 법무팀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아가씨, 방금 이사회를 통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 안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안건은 대표이사 해임건입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언론을 통한 외부 공격과 주주들을 통한 내부 공격이 동시에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서아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두운 풍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이 파도를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부딪혀 깨부수는 수밖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공고는 아름그룹 전체를 거대한 불안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다. 직원들은 복도를 지나면서도 서로의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고 임원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이서아의 대표이사 자격은 이제 바람 앞에 촛불 신세였다. 이런 내분의 폭풍 속에서 대성그룹의 외부 공격은 더욱 노골적이고 잔인해졌다. 강 회장은 아름그룹이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지도록 만들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타겟은 아름그룹의 핵심 프로젝트인 송도 글로벌 테크허브 건설 사업이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수주에 성공하는 기업은 향후 10년간의 안정적인 수익과 함께 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는 그야말로 회사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였다. 아름그룹은 지난 1년간 이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하지만 입찰 마감을 불과 몇 주 앞둔 시점에서 대성그룹이 상식 이하의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입찰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것은 정상적인 이윤을 포기한 오직 아름그룹을 죽이기 위한 출혈 경쟁의 시작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대성그룹은 아름그룹의 핵심 인재들을 빼내가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이서아의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이끌어온 베테랑 임원들과 차세대 기술 개발을 책임지던 연구원들에게 기존 연봉의 서너 배를 웃도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회사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일부 인력들이 대성그룹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아름그룹은 내부적으로는 경영권 분쟁에, 외부적으로는 프로젝트 수주 경쟁과 인력 유출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서서히 침몰하는 난파선처럼 보였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서아의 편에 서 있던 몇몇 이사들조차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월로 이사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대표님,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실 생각입니까? 대성그룹은 아예 회사를 말려죽일 작정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송도 프로젝트는커녕 당장 다음 달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한 발 물러서서 대성과 협상이라도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말에는 서아에 대한 불신과 회사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서아에게로 쏠렸다. 서아는 그 모든 불안과 의심의 눈초리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위기 속에서 더욱 차갑고 명료하게 빛나고 있었다. 물러설 곳도 협상할 이유도 없습니다. 대성그룹이 원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우리의 굴복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 앞에 섰다. 그녀의 손짓에 따라 윤지석이 준비해둔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화면에는 플랜 B, The Aum Vision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대성그룹이 가격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가치로 승부하겠습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송도 프로젝트에 제출할 기존의 설계안을 전면 폐기하고 새로운 설계안으로 입찰에 참여하겠습니다. 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입찰 마감이 코앞인데 기존 설계를 폐기하겠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서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이것은 지난 6년간 제가 침묵 속에서 보고 들으며 구상해 온 것입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닌 기술과 환경, 그리고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 도시의 비전입니다. 그녀가 제시한 것은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인 이 회장이 생전에 몰래 구상했던 친환경 스마트 시티의 개념을 서아가 자신만의 감각과 통찰력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킨 혁신적인 결과물이었다. 에너지 자급자족 시스템, 인공지능을 통한 도시관리, 그리고 자연과 건축물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대성그룹의 저가 공세가 돈으로 싸우는 과거의 방식이라면 서아의 비전은 미래의 가치를 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이었다. 그녀는 6년간 침묵하며 수많은 건축 관련 서적과 논문을 독파했고 아버지의 서재에 숨겨져 있던 연구 자료들을 분석하며 자신만의 무기를 갈고 닦아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 혁신적인 설계를 단 몇 주 만에 완성할 팀이 있습니까? 한 이사가 회의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서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기존의 관료적인 시스템에 막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회사 내의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젊은 건축가들과
엔지니어들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했다. 그들은 서아가 지난 6년간 조용히 지켜보며 그들의 잠재력과 열정을 눈여겨보았던 숨은 보석들이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새로운 팀을 꾸릴 것을 제안했다. 이 사회의 분위기는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그녀의 제안은 너무나 대담하고 위험했다. 하지만 동시에 절망적인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처럼 보이기도 했다. 기나긴 경론 끝에 서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이번 송도 프로젝트 수주에 실패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즉시 물러나겠습니다. 주주총회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저를 믿고 회사의 미래를 맡겨주십시오. 그녀의 결연한 태도에 마침내 이사회는 그녀의 도박에 동의했다. 그날 이후 아름그룹의 설계팀 사무실은 밤낮 없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 서아는 직접 팀을 이끌며 밤을 새웠고 윤지석은 그녀가 프로젝트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의 모든 압력을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입찰 프레젠테이션 당일, 먼저 발표에 나선 대성그룹은 예상대로 낮은 공사비와 빠른 건설 기간을 내세웠다. 실용적이지만 아무런 비전도 감동도 없는 제안이었다. 이어서 단상에 오른 것은 서아였다. 그녀는 직접 마이크를 잡고 미래 도시에 대한 자신의 꿈과 아름그룹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스크린에 그녀의 팀이 만들어낸 혁신적인 도시의 모습이 펼쳐지자 심사위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결과가 발표되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송도 글로벌 테크 허브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로 아름그룹이 선정되었다. 입찰 가격은 대성그룹보다 훨씬 높았지만 심사위원들은 서아가 제시한 미래지향적인 가치와 비전에 압도적인 점수를 주었다. 이 소식은 아름그룹에겐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직원들은 환호했고 흔들리던 주가는 폭등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이 승리는 정신 나간 상속녀라는 오명을 쓰고 있던 이서아가 얼마나 유능하고 비전 있는 리더인지를 재계 전체에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강 회장의 사무실에서는 분노의 찬고함과 함께 값비싼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쟁의 판도는 이제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 송도 프로젝트 수주 성공의 여파는 실로 대단했다. 아름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위태롭던 경영권은 순식간에 안정되었다. 이서아는 더 이상 정신나간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위기의 회사를 구한 혁신적인 리더이자 아버지의 비전을 뛰어넘는 통찰력을 지닌 경영자로 재평가받았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 안건은 발의한 주주들이 스스로 철회하면서 없던 일이 되었다. 상업적인 전쟁에서 거둔 통쾌한 승리였지만 서아와 윤지석은 이것이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다시 6년 전에 그 빗길 사고로 향했다. 대성그룹의 비자금 내역이나 로비 정황은 그들을 잠시 흔들 수는 있어도 강 회장 부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었다.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 사라진 트럭 기사 김철웅을 찾아야만 했다. 하지만 경찰 기록은 삭제되었고 그의 마지막 주소지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말 그대로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상태였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신용정보 쪽에서 오래 일한 친구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어쩌면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윤지석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서아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합법과 불법을 따질 여유는 없어요.
어떻게든 그를 찾아야만 해요. 며칠 후 윤지석의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김철웅은 자신의 명의로 된 어떠한 금융 거래나 통신 기록도 남기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하나의 희미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몇 년 전 강원도 정선의 한 작은 마을 우체국에서 그의 아내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아주 적은 액수의 현금이 몇 차례 입금된 기록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려야 하는 유일한 단서였다. 서아와 윤지석은 다음 날 새벽 최소한의 짐만 챙긴 채 강원도 정선으로 향했다. 서울의 삭막한 빌딩 숲을 벗어나자 차창 밖으로 구불구불한 산길과 깊은 계곡이 이어졌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마을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시간이 멈춘 듯한 깊은 산골이었다. 그들은 우체국 주변을 탐문하며 김철웅의 행방을 묻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사람은 모른다는 대답뿐이었다. 포기하려던 순간 마을의 작은 식당에서 허름한 차림의 노인 한 명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입을 열었다. 혹시 저 아랫마을 폐광촌 근처에 혼자 사는 김씨 말하는 거요. 심리는 좋게 걸어 들어가야 하는 외딴 집인데 몇 년 전에 흘러들어와서 죽은 듯이 살고 있는 양반이 하나 있긴 하지. 서아와 윤지석은 희망을 안고 노인이 알려준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리자 차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좁은 산길이 나타났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 수풀이 우거진 길을 1시간 가까이 걸어 들어갔다. 마침내 그들의 눈앞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흙집 한 채가 나타났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여기저기 술병들이 뒹굴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것인지 집안에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햇볕에 새까맣게 타고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온몸에서 풍기는 지독한 술 냄새. 사진으로 보았던 김철웅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한 폐인의 모습이었다. 그가 바로 그들이 찾던 남자였다. 누구요? 김철웅의 목소리는 술과 절망에 절어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윤지석이 먼저 나서 신분을 밝히려 하자 서아가 그의 팔을 막았다. 그녀는 김철웅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무런 위협도 적이도 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철웅 씨 맞으시죠? 6년 전 영동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사고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사고라는 단어에 김철웅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순식간에 경계심과 공포에 가득 찬 얼굴로 소리쳤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당신들 누구야? 당장 내 집에서 꺼져. 그는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안에서는 그가 무언가를 집어던지는 소리와 거친 욕설이 들려왔다. 윤지석은 굳은 얼굴로 서아에게 말했다. 아가씨, 저 사람은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돌아가고 다른 방법을. 하지만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녀는 문 앞에 서서 마치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김철웅 씨, 저는 그날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사람입니다. 지난 6년 동안 매일 밤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그 순간을 꿈에서 봅니다. 저는 당신을 원망하거나 처벌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제 부모님이 왜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요.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서아는 포기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6년간 억눌러온 슬픔이 깊게 배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얼마나 강직하고 따뜻한 분이셨는지, 어머니의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앗아간 그날 이후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것은 협박도 회유도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죄책감에 숨어버린 영혼을 향한 한 딸의 진심 어린 호소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굳게 닫혀있던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문틈으로 나타난 김철웅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그분들을 죽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마침내 끔찍한 진실이 터져나왔다. 대성그룹의 하수인이 찾아와 거액의 돈을 주며 고의로 사고를 내도록 지시했다는 것. 가족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며 영원히 입을 다물고 사라지라고 했다는 것. 지난 몇 년간 죄책감에 시달리며 술로 하루하루를 버텨왔다는 그의 고백은 처절했다. 한참을 울던 김철웅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방구석의 낡은 장판 밑을 뜯어내고 그 안에서 비닐에 꽁꽁 쌓인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왔다. 그것은 사고 당시 부서진 자신의 트럭에서 유일하게 회수한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였다. 그놈들은 블랙박스를 가져갔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예비용으로 숨겨뒀던 겁니다. 무서워서, 언젠가 이렇게 될까봐 무서워서 참아 버리지도 못하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리 카드를 서아에게 건넸다. 서아는 그것을 받아드는 순간 6년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거대한 무게가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마침내 복수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이 그녀의 손에 들어온 것이다. 강원도 정선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길고 어두웠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이나 막막함의 침묵이 아니었다. 이서아의 손 안에는 6년간의 고통과 인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김철웅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작고 차가운 금속 조각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대성 그룹을 무너뜨리고 부모님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서아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어둠을 응시하며 비로소 길고 길었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6년간 억지로 눌러왔던 슬픔이 다시금 심장을 파고들었다. 메모리 카드 안에는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이 담겨 있을 터였다. 그 끔찍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과연 자신에게 있을까? 애써 외면하고 묻어두었던 상실의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강철 같던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눈앞이 흐려지더니 참으려 애썼던 눈물이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난 6년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 달려오느라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울음을 허락하지 않았던 그녀였다. 그녀의 옆에서 묵묵히 운전하던 윤지석은 그녀의 흐느낌을 눈치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차를 갓길에 세웠다. 엔진이 꺼지자 차 안에는 서아의 희미한 울음소리와 귀뚜라미 소리만이 가득 찼다. 윤지석은 서두르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조수석 서랍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넬 뿐이었다. 그의 배려 깊은 침묵 속에서 서아는 비로소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르짖으며 그동안 단단한 갑옷 속에 숨겨왔던 슬픔과 그리움을 모두 토해냈다. 한참을 울어 감정이 조금 진정되자 서아는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요. 약한 모습 보여서. 윤지석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약한 것이 아닙니다. 아가씨는 지난 6년간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한 분이셨습니다. 지금 흘리시는 눈물은 그 강인함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먼 곳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회장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게 종종 아가씨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속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여린 아이라고. 그래서 더 걱정이 된다고 하셨죠. 그 말씀이 지금에서야 전부 이해가 됩니다. 그의 말은 서아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다. 그는 단순한 부하 직원이나 조력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와 함께 있는 이 시간 동안 서아는 처음으로 완벽한 안전함을 느꼈다. 다시 서울의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다. 윤지석은 그녀를 현관에 내려주고 떠나려 했다. 하지만 서아는 그를 붙잡았다. 잠시 들어오시겠어요?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다. 윤지석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넓은 저택은 여전히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전과는 다른 온기가 느껴졌다. 서아는 주방으로 가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윤지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가 움직이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동안 늘 위태롭고 날카롭게만 보였던 그녀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작고 가녀리게 느껴졌다. 그는 지난 6년간 그녀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늘 그녀의 곁을 맴돌며 지켜봐왔던 자신의 시간을 떠올렸다. 그녀가 홀로 정원을 산책할 때, 밤늦게 서재에서 책을 읽을 때, 그는 언제나 멀리서 그녀가 무사한지를 확인하곤 했다. 그것은 회장님과의 약속 때문만은 아니었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를 지키는 것은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따뜻한 찻잔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서아는 먼저 입을 열었다. 고마워요, 실장님. 실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모두가 저를 동정하거나 이용하려고만 할 때 실장님은 유일하게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감사에 윤지석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제가 아가씨를 믿었다기보다 저는 회장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분이 바로 아가씨였으니까요. 아가씨 안에는 아가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과거의 추억으로 이어졌다. 윤지석은 자신이 갓 입사했을 때 이 회장이 그를 어떻게 이끌어 주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아는 까맣게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일화들을 떠올렸다. 함께 아버지를 추억하고 회사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그리면서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대표이사와 기획실장이 아니었다.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이자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시간은 흘러 새벽이 가까워왔다. 윤지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정말 가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테니까요. 그가 돌아서려 할 때 서아가 그의 손을 잡았다. 갑작스러운 접촉에 두 사람 모두 잠시 놀랐지만 누구도 먼저 손을 놓지 않았다. 서아는 그의 손을 잡은 채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석 씨, 이제 실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을래요. 윤지석의 눈이 커졌다. 그는 그녀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한 온기와 그녀의 눈빛에 담긴 깊은 신뢰를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아 씨.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그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것은 복수라는 차가운 땅을 뚫고 피어난 진실되고 따뜻한 사랑의 씨앗이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이서아의 서재 노트북 화면에는 6년 전 그날의 풍경이 그레이니한 화질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차창 밖 풍경,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은 부모님의 다정한 대화 소리. 서아, 그 녀석 이번 건축 공모전에서 상 타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레스토랑에 데려가 줘야지.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목소리. 당신 딸 사랑은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그러다 우리 딸 부담스러워서 시집도 못 가겠어요. 어머니의 애정 어린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서아는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응시했다. 마치 자신이 뒷좌석에 앉아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것이 생생했다. 행복하고 평범했던 마지막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영상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화면 한쪽에서 거대한 트럭이 경적도 없이 맹렬한 속도로 돌진해 들어왔다. 어머니의 짧은 비명, 무언가 부서지는 굉음, 그리고 모든 것이 암전으로 변했다. 영상은 거기서 끝이었다. 서아는 마른 신음을 삼키며 노트북을 닫았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거대한 슬픔이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그녀의 곁을 지키던 윤지석이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단단한 손길에서 위로와 분노가 동시에 전해져 왔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닌 명백한 살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고 괴물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강태민과 강 회장이 이대로 순순히 무너질 위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고 그 칼날은 가장 약한 고리인 김철웅을 향할 터였다. 같은 시각 대성그룹 회장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강 회장과 강태민은 자신들의 정보원으로부터 올라온 긴급 보고를 받고 사색이 되어 있었다. 이서아와 윤지석이 강원도 산골에서 김철웅과 접촉했다는 내용이었다. 멍청한 놈, 그 트럭 기사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강 회장의 고함이 방 전체를 울렸다. 강태민은 입술을 깨물며 변명했다. 돈도 두둑이 줬고 가족을 빌미로 협박까지 했습니다. 죽은 듯이 숨어 살 줄 알았지.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이제 와서 그런 변명이 무슨 소용이야. 그놈 입에서 6년 전 이야기가 새어나오는 날엔 우리 부자는 끝장이야. 강 회장은 불안감의 서재를 서성였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강태민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독하고 잔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쥐새끼는 쥐새끼답게 처리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실수가 없을 겁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수하에게 전화를 걸어 짧고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강원도 정선에 있는 김철웅 그놈 당장 처리해. 흔적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이건 내 독단적인 판단이다. 하지만 그들의 절망적인 계획은 이미 서아와 윤지석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들은 김철웅을 설득해 서울로 데려온 직후 경찰이 아닌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는 안전가옥으로 그를 옮겼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그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전원주택이었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감시 카메라로 요새처럼 개조된 상태였다. 윤지석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김철웅을 안심시켰다. 여기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상하는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저희를 한 번 더 믿고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틀 후 예상했던 고비가 찾아왔다. 깊은 밤 안전가옥 주변에 모든 소음이 잠들었을 때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와 멈췄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사내 서너 명이 능숙하게 담을 넘어 주택으로 침입했다. 그들은 김철웅이 머무는 방의 문을 거칠게 부수고 들어갔다. 조용히 따라와. 괜한 저항하면 내 가족들 목숨은 없는 줄 알아. 그들은 김철웅의 입을 막고 그를 끌고 나가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집 안팎의 모든 조명이 대낮처럼 환하게 켜졌다. 동시에 사방에서 수십 명의 보안 요원들이 나타나 순식간에 괴한들을 포위했다. 당황한 괴한들이 저항하려 했지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보안 요원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모든 상황은 집 안팎에 설치된 수십 대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괴한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는 포위된 상황에서도 품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실장님 실패했습니다. 함정입니다. 여긴 처음부터.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지석이 그의 앞에 나타나 다른 휴대폰을 그의 입에 가져다 댔다. 스피커폰으로 설정된 휴대폰에서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녹음 어플이 켜져 있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다급하고 분노에 찬 강태민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무슨 소리야? 그깟 늙은이 하나 처리 못해. 당장 그놈 입을 막아 필요하다면 죽여서라도 데리고 나와. 그 목소리는 안전가옥 주변에 고요한 밤 공기를 찢으며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자신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강태민은 전화기 너머에서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것이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사냥꾼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증거와 함께 자신의 덫에 스스로 걸려들었다. 아름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긴급 주주총회가 소집된 이곳에는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주주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회의장 앞쪽에는 강 회장과 강태민 부자가 여유로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이미 과반수의 의결권을 확보했다고 확신하는 듯 승자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들의 계획대로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서하는 대표 이사직에서 끌어내려지고 아름그룹은 사실상 대성그룹의 소나기에 들어오게 될 터였다.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자 강 회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주주들을 향해 호소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름그룹은 고 이경민 회장님의 피와 땀이 서린 위대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위대한 기업이 개인적인 원한과 비이성적인 판단을 일삼는 미숙한 경영자의 손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연기처럼 부드러웠지만 그가 뱉는 모든 단어는 이서아를 향한 날카로운 비수였다. 그는 송도 프로젝트 수주를 미래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으로 폄하하고 최근의 주가 상승을 일시적인 거품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그는 교묘한 논리로 이서아의 모든 성과를 폄훼하며 그녀를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불안정한 리더로 몰아갔다. 그의 연설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름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현이서아 대표이사의 해임안을 정식으로 발의하는 바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그가 미리 포섭해둔 주주들을 중심으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의장이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
회의장 뒷문이 열리고 이서아가 윤지석과 함께 조용히 들어섰다. 그녀는 주주들의 술렁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강태민은 그녀를 보며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어차피 모든 것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이서아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한 뒤 마이크 앞에 섰. 그녀의 시선은 강 회장과 강태민을 지나 회의장을 가득 메운 모든 주주들을 향했다. 저는 제 경영 능력에 대해 변호하거나 회의만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미래를 함께할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는 대성그룹과 그들의 총수인 강 회장 부자의 진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장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서한은 윤지석에게 눈짓을 보냈고 그는 즉시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약혼식 날 밤 강태민이 테라스에서 나누었던 통화 내용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6년 전 그 빗길에서처럼 말이야. 강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 회장은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음성 파일을 조작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비열한 수작이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녹취 파일 하나만으로는 상황을 뒤집기에 부족했다. 바로 그때 이서아가 말했다. 조작이라고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이분의 증언도 조작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장 문이 다시 열리고 윤지석의 부축을 받으며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초췌하지만 굳은 결심이 서린 얼굴의 남자. 바로 6년 전 사고의 트럭 기사 김철웅이었다. 김철웅이 증인석에 서자 회의장은 술렁임을 넘어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6년 전 그날의 진실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대성그룹의 지시를 받고 고의로 사고를 냈으며 그 대가로 돈을 받고 가족의 안전을 위협받아 숨어 살아야 했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강 회장 부자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강태민은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거짓말 저놈이 돈에 매수돼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야. 증거도 없는 저런 미치광이의 말을 누가 믿는단 말이야. 증거가 없다고요. 이서아의 차가운 목소리가 강태민의 발악을 잘랐다. 당신이 직접 만든 증거가 여기에 있는데도 말입니까? 그녀는 마지막 파일을 재생시켰다. 스크린에는 경기도 외곽의 안전가옥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이 나타났다. 검은 옷을 입은 괴한들이 침입해 김철웅을 끌고 나가려는 장면, 그리고 이내 보안 요원들에게 포위되는 모습이 생생하게 상영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아수라장 속에서 울려 퍼지는 강태민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뒤덮었다. 당장 그놈 입을 막아 필요하다면 죽여서라도 데리고 나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살인교사에 이은 증거인멸 납치 및 살인미수.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증거가 만천하에 공개된 순간이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경악과 분노에 차 소리를 질렀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졌다. 강 회장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고 강태민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 순간 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리며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해 있는 강태민에게 곧장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그의 손목에 채웠다. 강태민 씨 살인교사 및 납치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 한 명은 넋이 나간 강 회장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강 회장님 아드님의 범죄에 대한 공모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되었으며 곧 정식으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길고 길었던 6년간의 복수가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이서아는 수갑에 채워져 끌려나가는 강태민의 마지막 모습을 아무런 감정도 없는 차가운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강태민 부자가 법의 심판을 받은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희대의 스캔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지만 그 폭풍이 남긴 흔적은 선명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대성그룹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강 회장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강태민 역시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 그 사이 이서아의 아름그룹은 놀라운 속도로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비운의 상속녀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비전과 리더십으로 회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있었다. 송도 프로젝트는 그녀의 혁신적인 설계 아래 성공적으로 첫 삽을 떴고 국내외에서 다른 대형 프로젝트 수주 제안이 쇄도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그녀의 이야기는 젊은 경영인들 사이에서 신화처럼 회자되었다. 활기를 되찾은 사무실 직원들의 얼굴에 떠오른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서아가 이뤄낸 변화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던 어느 주말 오후, 서울 근교의 작은 식물원,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다. 수백 명의 하객과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 찼던 끔찍한 약혼식과는 정반대였다. 양가의 가장 가까운 친척과 아름그룹의 핵심 임원 몇 명만이 자리를 지킨 작고 소박한 예식이었다. 하객들의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 대신 진심 어린 축복과 따뜻함이 가득했다. 순백의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아하고 심플한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은 이서아가 아버지의 오랜 친구의 손을 잡고 천천히 입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복수심의 냉혹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설렘과 행복만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다. 버진 로드 끝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윤지석의 얼굴에도 깊은 사랑과 안도감이 어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그녀를 지키는 기획실장이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 나란히 서서 평생을 함께할 유일한 동반자였다. 주례 앞에 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먼저 윤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랑의 서약을 시작했다. 나의 사랑하는 서아 씨, 당신의 길고 긴 침묵의 시간 속에서 저는 당신을 지키겠다는 약속 하나만으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약속은 의무가 아닌 제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방패가 아닌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소리를 사랑하고 평생 당신 곁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이번에는 이서아의 차례였다. 그녀는 지석의 손을 마주 잡고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화답했다. 나의 사랑하는 지석 씨, 6년 동안 제 세상은 소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가득 찬 소음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소리도 믿을 수 없었던 저에게 당신은 처음으로 진실의 목소리를 들려준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제게 세상을 다시 믿을 용기를 주었고 사랑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 만들어갈 우리의 세상은 오직 행복의 소리만으로 가득 채워나갈 것을 맹세합니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서약의 하객들은 조용한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반지를 교환하고 주례의 성혼 선언에 따라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길고 어두웠던 과거와의 완벽한 작별이자 눈부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약속의 입맞춤이었다. 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하객들의 축복을 받으며 식물원의 한적한 오솔길을 나란히 걸었다. 서하는 지석의 팔에 편안하게 기댔다. 그녀의 귀에는 나무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곁에서 울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소리를 경계할 필요가 없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찼던 세상은 지나갔고 그녀의 곁에는 오직 진실하고 아름다운 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앞으로 그들이 함께 듣게 될 유일한 소리는 바로 행복의 속삭임일 터였다.